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5일 목요일 JTBC 뉴스 아침엔 시작합니다. 어젯밤 9시까지 전국 16개 시도에서 3,035명이 추가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부산까지 포함한 오늘 0시 기준 신규 확진자 수는 4,000명 안팎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위중증 환자도 600명에 육박하는 등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감당할 수 있다고 밝혔던 수준을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선대위 인선을 놓고 갈등해온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와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어제 저녁에 만났지만 의견차를 좁히지는 못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총괄 선대위원장 자리를 남겨두고 오늘 주요 선대위 인선을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국민을 향해 무릎을 꿇고 고개도 숙였습니다. 반성과 사죄의 뜻을 전하면서 새로운 민주당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혔습니다. 송영길 대표를 제외한 민주당 주요 당직자들은 당의 쇄신을 위해서 일괄 사퇴를 결의했습니다. 사망한 전두환 씨 빈소에 정치권 인사들의 발길이 뜸한 가운데 장례식장 밖에서는 소란이 빚어지기도 했고 분향소 설치와 조문을 두고 곳곳에서 갈등도 빚어졌습니다. 가짜 소동이 있었던 박근혜 씨 조화도 어제 저녁에 빈소에 도착했습니다. 지난 9월 국내에서 태어난 아동의 수가 역대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출생아 수와 사망자 수의 간극이 커지면서 인구 감소는 역대 최고를 경신했습니다. 혼인 건수도 줄었는데 특히 출산으로 이어질 수 있는 나이에 혼인하는 비율이 크게 감소해 출생아 수 감소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의 실업수당 신청 건수가 코로나 사태 이후 처음으로 20만 건 밑으로 내려가서 5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3분기 성장률은 2분기의 3분의 1 수준으로 둔화됐습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시간이 흐를수록 위기감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하루 신규 확진자 수는 이미 4,000명 선을 넘어섰고 이 같은 추세대로 가면 12월 중순 6,000명대까지 치솟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어젯밤 9시까지 전국 16개 시도에서 3,035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부산을 포함한 0시 기준 확진자는 4,000명 안팎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위중증 환자도 600명에 육박하는 등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감당할 수 있다고 밝혔던 수준을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네, 가장 우려가 큰 부분은 역시 병상이 부족하다는 건데요. 이런 상황에서 보완을 해가면서 일상회복 단계를 계속 밟게 되는 건지 아니면 멈추는 건지 오늘 일상회복지원위원회에서 방역 관련 논의도 있을 거라고 하는데 어느 방향으로든 정부의 빠른 결단이 나와야 국민들의 불안감도 줄어들 것이라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유한울 기자입니다. 이 요양병원에서만 78명이 코로나에 걸렸습니다. 곧바로 동일 집단 격리됐습니다. 38명의 환자가 병원에 남아 있습니다. 치료를 받으러 가고 싶어도 병상이 없습니다. 이미 7명은 병상을 찾다 숨졌습니다. 지금 정신병원 자체가 배정들이 잘 안 되고 있잖아요. 보건소에서도 막 우선적으로 저희 배정해달라고 해도 이 배정 자체는 중수본을 해주셔야 하기 때문에.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의 중환자 병상은 모두 80% 넘게 가득 찼습니다. 정부는 1시간 안에 갈 수 있는 곳으로 환자를 보내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보내겠다고 한 충청권과 강원권에 남은 병상도 91개뿐입니다. 수도권만 놓고 보면 언제라도 비상계획을 발동해야 하는, 검토해야 하는 그런 급박한 상황입니다. 병상을 기다리는 수도권 환자도 778명이나 됩니다. 70세 이상은 절반에 가깝고 고혈압이나 당뇨처럼 원래 알턴병이 있던 환자는 절반이 넘습니다. 치료가 늦어지면 자칫 위험해질 수 있는 고위험군입니다. 정부는 이미 3번이나 병상을 내놓으라고 대형 병원들에게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비수도권의 상급 종합병원과 국립대병원 24개소에 대하여 허가병상의 1.5%, 그리고 700병상 이상 종합병원 4개소에 대하여 허가병상의 1%를 확보하여. 하지만 이것도 실제로 현장에 반영이 되려면 적어도 2주는 기다려야 합니다. 구체적인 준비가 뒷받침되지 못하면서 어렵게 시작한 단계적 일상 회복이 한 달 만에 위기에 빠졌습니다. JTBC 유한울입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어제 저녁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을 만났습니다. 식사를 함께 하면서 김 전 위원장에게 총괄 선대위원장 자리를 맡아줄 것을 다시 한번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고 결국 담판은 무산됐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는 원톱인 총괄 선대위원장 자리만 비워둔 채 오늘 공식 출범할 것으로 보입니다. 노진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선대위 인선 문제를 놓고 줄다리기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와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어제 만찬회동을 했습니다. 만남은 1시간 반가량 이어졌지만 이견을 좁히지는 못했습니다. 왜 내가 지금과 같은 입장을 견제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우리 후보한테 얘기를 했어요. 총괄선대위원장을 수락하셨습니까? 아직은 내가 거기에 대한 확정적인 얘기는 안 했어요. 김 전 위원장은 도중에 잡음이 생기지 않도록 사전에 제대로 정비를 하자는 뜻으로 얘기를 했다고도 했습니다. 김 전 위원장은 앞서 김병준 상임선대위원장 등 일부 인선에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에 대한 의견차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후보는 말을 아꼈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 하여튼 시간이 조금 필요하시고 어떻게든 잘 되도록 도와는 주겠다. 총괄선대위원장직을 맡는 문제는 조금 더 시간을 좀 갖겠다. 윤석열 후보는 김 전 위원장의 자리를 비워둔 채 오늘 최고위회의에서 실무본부장급 등 주요 선대위 인선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주호영 의원과 원희룡 전 제주지사, 권성동 사무총장, 김성태 전 의원 등이 역할을 맡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준석 대표는 상임선대위원장과 함께 홍보 미디어 본부장을 겸임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동선대위원장에는 윤희숙 전 의원과 금태섭 전 의원, 범죄심리분석가인 이수정 경기대 교수, 조국 흑석 공동저자인 권경혜 변호사와 김경률 회계사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수정 교수에 대해선 이준석 대표가 공개 반대 의사를 밝혔고 김경률 회계사는 제안을 거부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JTBC 노진호입니다. 지지율이 좀처럼 오르지 않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국민을 향해 무릎을 꿇고 고개도 숙였습니다. 반성과 사죄의 뜻을 전하면서 새로운 민주당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혔습니다. 송영길 대표를 제외한 민주당 주요 당직자들은 당의 쇄신을 위해서 일괄 사퇴를 결의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주도하는 인적 쇄신이 표심을 움직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황예린 기자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민주당이 민생과 개혁 법안 처리에 미흡했다며 다시 사과했습니다. 국민이 총선에서 압도적으로 의석을 몰아줬지만 책임을 다하지 못했단 겁니다. 이 후보는 반성한다는 뜻으로 큰절을 했습니다. 완전히 다른 변화되고 혁신된 새로운 민주당으로 거듭나겠다는 의미로 제가 사죄의 절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있던 민주당 의원들도 일어나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 후보는 상임위별로 주요 법안을 확인해가며 조속한 처리를 강조했습니다. 합의 안 되고 또 지연하면은 그냥 신속 처리하는 것으로 가능하죠, 이거는. 네. 가상자산 과세를 1년 유예하는 것은 여야 간의 합의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안 되면 아니 이거 됩니다. 이건 이번 주에 처리하겠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안 되면. 이 후보는 이어 중소기업 관계자들을 만나 성장 비전을 제시하며 친기업 이미지를 부각시켰습니다. 앞서 조국 전 장관 의혹에 대해서는 단호한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집권 세력의 일부로서 그 작은 티끌조차도 책임져야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 후보가 도지사 시절 보여줬던 정책 실행력을 강조하고 민주당의 부정적 이미지를 극복함으로써 중도층 공략에 나선 거란 해석이 나옵니다. 윤관석 사무총장을 비롯한 주요 당직자들도 총사퇴로 힘을 보탰습니다. 이들은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 당의 변화와 쇄신에 앞장서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황예린입니다.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가 20대 대선 대한민국의 미래를 묻다라는 주제로 어제 열린 중앙포럼에 참석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기회의 나라를 강조하면서 전환적 위기를 기회로 바꾸기 위해 정부의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윤석열 후보는 새로운 나라를 앞세웠는데 포퓰리즘이 독버섯처럼 자라고 있다며 민간 주도의 혁신을 주장했습니다. 김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20대 대선을 100여일 앞두고 대한민국의 청사진을 그리는 자리, 두 후보가 손을 맞잡았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청년들의 어려움이 기회 부족에서 왔다며 성장을 화두로 꺼냈습니다. 청년들은 경쟁이 아니라 이제는 전쟁을 치르고 있고 기회 총량을 늘리는 길은 바로 성장을 회복하고 전환적 위기 상황을 기회로 바꿔야 한다며 정부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최근에 미국 바이든 정부가 하고 있는 정책처럼 정부의 선도적이고 대대적인 과감한 투자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첨단 기술과 에너지, 인프라 등 기업들이 할 수 없는 영역에 정부가 나서야 한다는 겁니다. 안 되는 것 빼고는 다 허용하는 규제 완화로 신산업의 역동성을 살리자고 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현 정부 정책을 독버섯에 비유하며 날을 세웠습니다. 경제가 추락하고 공정과 상식, 양심이 사라진 땅에는 국민을 현혹하는 포퓰리즘만 독버섯처럼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역시 성장을 강조했지만 개인의 자유와 창의를 앞세웠습니다. 정부의 개입으로 공무원의 명령과 지시로 경제 강국은 도저히 될 수가 없습니다. 민간이 주도하는 혁신만이 정부는 혁신의 장애를 없애는 규제 개혁 등에서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윤 후보는 촘촘한 복지망을 깔자면서도 가장 좋은 복지는 일자리라고 말했습니다. JTBC 김소현입니다. 서울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 마련된 전두환 씨 빈소에 어제 전직 대통령 박근혜 씨의 가짜 근조 화환이 등장했습니다. 누군가 보낸 화환이 가짜로 드러났고 박근혜 씨가 진짜로 보낸 화환은 어젯밤 뒤늦게 도착했습니다. 전 씨의 사망과 박 씨가 보낸 근조 화환으로 45년에 걸친 두 사람의 악연이 매듭지어졌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이재순 기자입니다. 어젯밤 8시 반쯤 전직 대통령 박근혜 씨가 보낸 근조 화환이 전두환 씨 빈소에 도착했습니다. 박근혜 세 글자만 달렸습니다. 가짜 화환은 설치된 지 반나절 만에 치워졌습니다. 박 씨 측 변호인인 유영아 변호사는 오전에 도착한 조화는 누가 보낸 것인지 알 수가 없고 대통령이 보낸 게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정치권에선 사연 많은 두 사람의 인연이 종착역에 도착했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지난 1976년 전 씨가 청와대 경호실로 발탁됐을 때 박 씨는 퍼스트레이디 대행이었습니다. 전 씨는 1979년 12.6 사태 직후 청와대 금고에서 찾은 6억 원을 선친을 여인 박 씨에게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6억 원은 서울 강남의 음마아파트 30채를 살 수 있다는 말이 나와 주목받았습니다. 악연으로 바뀐 건 같은 해 12.12 쿠데타가 벌어진 이후입니다. 정권을 잡은 전 씨는 대대적으로 박정희 지우기에 나섰습니다. 18년간 은둔의 삶을 살았던 박 씨는 1997년 대선 때 한나라당에 입당한 뒤에야 공개 활동을 재개했습니다. 2013년 박 씨가 대통령이 된 뒤에는 전 씨의 미납 추징금 환수 의지를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빈소를 찾은 박 씨의 동생 박근영 전 유경재단 이사장은 용서와 화해를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거는 용서와 그 화해를 저는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데에 무슨 정치적인 이해득실이나 정치적인 논리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어제 빈소에는 보수단체가 몰리면서 소동이 벌어졌고 현직 국회의원은 지금까지 3명만이 발걸음을 했습니다. 전 씨의 고향인 경남 합천에선 군청이 분향소 불가 방침을 통보했지만 정작 군수가 분향소를 찾는 등 혼란이 빚어졌습니다. JTBC 이재승입니다. 네, 5.18 피해자들은 전두환 씨의 사망이 끝이 아니라고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정신적인 피해를 배상하라면서 이번에 70여 명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박지영 기자입니다. 1980년 19살이던 최모 씨는 언니 집에서 나와 돌아가던 중 군인들에 붙잡혔습니다. 뒤를 돌아보는 순간 장갑차 5대하고 공수부대들이 타고 있었습니다.
도망을 가다가 제가 넘어졌는데 그 양반들이 막 뛰쳐서 나오는 거예요. 기억을 잃을 정도로 맞았습니다. 그나발로 뒷받고 머리 끄댕이를 잡고 가슴을 주물고 배도 막 차고 벽을 묻히고 하더만은 가슴이 찔린 거예요. 그때도 대검으로 맞은 줄 몰랐습니다. 안경순 씨와 가족들은 동생이 시위에 참여했다는 이유만으로 폭도의 가족이라 낙인 찍혔습니다. 동생이 숨졌지만 추모도 제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 가족들의 삶은 정말 피폐할 대로 피폐해진 폭도 가족이라고 철저하게 감시 속에서 또 회의 속에서 하지만 전두환 씨는 반성도, 사과도 없이 사망했습니다. 사과를 하고 용서를 빌었다면 저는 솔직히 용서해주고 싶었습니다. 근데 끝내 이렇게 가는 모습을 보니까 그때 참담했던 그 기분이 다시 되살아나서 이들은 5.18의 상처를 안고 40년 넘는 세월을 보냈습니다. 5.18 피해자 70여 명은 국가를 상대로 정신적 피해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지난 5월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가능해진 일입니다. 헌법재판소는 1990년 제정된 5.18 보상법으로 피해자들의 정신적 피해도 보상받았다 보긴 어렵다며 이를 위헌이라 판단했습니다. 피해자들이 다시 한번 배상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 변호인단은 국가배상 소송을 진행할 5.18 피해자들을 추가로 모집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끝나는 문제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가족들이라도 사죄를 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JTBC 박지영입니다. 네, 출생아 수 역대 최저 기록이 나왔고요. 올해도 지난해처럼 한 해 출생아 수가 20만 명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출생아 수와 직결이 되는 혼인 건수도 가장 낮게 나왔습니다. 박지은 기자입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 9월 출생아 수는 21,920명입니다. 1년 전 23,499명보다 1,579명 적었습니다. 출생아 수 월간 통계 작성이 시작된 1981년 이후 9월 기준으로 역대 최저입니다. 출생아 수 감소는 70개월 연속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3분기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출생아 수인 합계 출산율은 0.82명으로 3분기 기준으로 역시 역대 가장 낮았습니다. 반면 인구 감소는 역대 최고에 달했습니다. 사망자가 출생아보다 3,646명 더 많았는데 사망자와 출생아 수 격차가 9월 기준으로 가장 컸습니다. 이런 상황이 나아질 기미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9월 혼인 건수가 13,733건으로 코로나가 대유행이던 지난해 9월보다 10% 이상 줄었습니다. 특히 남성은 30대 초반, 여성은 20대 후반에서 가장 크게 줄어 출산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결혼 정년기에 결혼이 잘 성사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은 결혼은 2, 3년 시차를 두고 출산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출생아 수 감소는 몇 년간 지속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JTBC 박지윤입니다. 미국의 고용시장 상황을 보여주는 신규 실업수당 신청이 52년 만에 가장 적게 나왔습니다. 지난 3분기 미국 경제 성장률은 2분기와 비교해서 둔화됐습니다. 워싱턴 임종주 특파원입니다. 미국 남부 텍사스주의 이 식당은 실내 영업을 정상화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손을 구하기 어려워 사람을 뽑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로 문을 닫았을 때 떠난 직원들은 대부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Now, when the time goes, they find something to do besides being a waitress. 미국은 일상 회복 속도가 빨라지면서 손님과 일자리는 늘어나고 있지만 구인난은 심해졌습니다.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뚝 떨어졌습니다. 지난 한 주 19만 9천 건으로 코로나 이전보다도 낮았습니다. 1969년 11월 중순 이후 52년 만에 최저치입니다. 노동력 부족과 공급망 혼란 등으로 미국의 지난 3분기 성장률은 둔화했습니다. 연율 2.1%로 당초 속보치보다는 0.1%포인트 상향 조정됐지만 2분기 성장률과 비교하면 3분의 1 수준입니다. 핵심 물가지표인 10월 개인 소비 지출 가격 지수는 1년 만에 5% 올랐습니다. 31년 만에 가장 큰 상승폭으로 인플레이션 압력이 커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의 통화정책 결정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뉴욕 증시 주요 지수는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워싱턴에서 JTBC 임종주입니다. 이번에는 오늘 아침 체크해봐야 할 뉴스들을 분야별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정치 분야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과거 자신의 조카가 저지른 데이트 폭력 살인 사건의 변호를 맡았던 것에 대해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사과했습니다. 가족들이 변호사를 선임할 형편이 못 돼 일가 중 유일한 변호사인 자신이 변론을 맡을 수밖에 없었다며 자신에게도 평생 지우지 못할 고통스러운 기억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스타 항공의 자금 수백억 원을 횡령하고 배임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무소속 이상직 의원에게 검찰이 징역 10년과 추징금 554억여 원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이스타 항공 근로자 600명이 하루아침에 해고됐다며 이 의원이 국회의원의 책무를 져버리고 기업을 사유화함으로써 큰 피해를 야기했다고 밝혔습니다. 1심 선고는 내년 1월 12일에 내려집니다. 방탄소년단이 아메리칸 뮤직 어워즈에서 대상을 받으면서 멤버들의 병역 혜택 여부에 대해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오늘 국회 국방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대중예술인에게도 병역 혜택을 주는 문제에 대해 논의합니다. 지난 9월 회의에서 불발됐다가 이번에 다시 안건으로 채택됐습니다. 네이버페이 결제 장애가 어제 저녁에 생겨서 30여 분 동안 이어졌는데요. 주문을 한 뒤에 결제를 하는 단계에서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네이버는 주문서 스크립트에 오류가 있었다는 설명을 했습니다. 코로나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 제약사이기도 한 신풍제약에 대해서 경찰의 압수수색이 진행됐습니다. 2000년대 중반부터 10년 동안 약품 원료사와 허위 계약을 맺고 원료 단가를 부풀리는 방식으로 250억 원 규모의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1조 원대 펀드 사기로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입힌 옵티머스 자산운용에 대해서 금융위원회가 인가 등록 취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1억 1,400여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임원에 대해서는 해임 요구와 직무정지를 결정했는데요. 옵티머스가 운영 중인 펀드의 관리는 판매사들이 공동 설립한 운용사가 맡고 예금보험공사가 청산 절차에 들어갑니다. 계속해서 사회 분야 뉴스입니다. 어제 오후 서울 강남의 건물 공사장에서 50대 노동자가 3층 높이에서 떨어졌습니다. 추락 방지 안전망 설치 작업을 하던 도중 발을 헛디뎌 추락했는데 머리를 심하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경찰이 공사 관계자를 대상으로 과실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게스트하우스에서 모르는 여성을 강제 추행하려고 시도한 40대 남성에게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지난해 6월 출장 도중 술을 마신 뒤 만취 상태로 게스트하우스 여성 전용 침실에 들어가 추행을 시도한 혐의입니다. 어제 저녁 8시쯤 인천시 미추홀구의 한 공터에서 불이 났습니다. 주차돼 있던 화물차에서 처음 불이 시작됐는데 이삿짐 차량 등 화물차 4대가 불탔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김희철 KBS 사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이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정치적인 편향성과 위장전입 의혹 등 결격 사유가 많다면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발을 했고 채택 시한을 넘기게 돼서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에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한 번 열풍을 만들고 있는 넷플릭스 우리 드라마 지옥의 원작 만화 판권이 미국과 일본을 포함해서 세계 11개 나라에 수출이 됐습니다. 세계 각국의 만화 출판사들이 치열한 판권 경쟁을 벌이면서 높은 계약금을 지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룹 블랙핑크의 멤버 리사가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백신 접종을 모두 마친 상태였습니다. 다른 멤버 3명은 곧바로 받은 검사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오늘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인상할지 결정이 나옵니다. 지난달 이주열 총재는 다음 회의에서 추가 인상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현재 연 0.75%에서 1%로 인상이 되게 된다면 지난해 3월부터 시작된 제로금리 시대는 끝나게 됩니다. 전국 화물 노동자들이 오늘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화물 노동자의 적정 운임을 보장한다는 안전운임제가 내년 말에 종료가 되는데 연장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파업이 사흘로 예정돼 있어서 정부가 비상수송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방역수칙을 어기고 서울 도심에서 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해서 1심 선고가 오늘 나옵니다. 검찰은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고 양 위원장은 노동자와 사회를 위해 역할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분야별 뉴스들 체크해드렸습니다.
네, 목요일 아침 7시 43분 지나고 있습니다. 프랑스에서 영국으로 가려던 난민들이 탄 배가 가라앉으면서 30명이 넘게 목숨을 잃었습니다. 보도국 연결해서 이 소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보들 기자, 프랑스와 영국이 이 참국과 관련해서 지금 논의를 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현지 시간 24일 프랑스 칼레 항구 앞바다에 난민 보트가 침몰하며 현재까지 확인된 사망자만 31명입니다. 영불 해협 난민 사고 중 피해 규모가 가장 큽니다. 프랑스 내무장관 이야기 들어보시겠습니다. qui sont actuellement soignés et dont les jours sont malheureusement également en danger. Parmi ces 33 morts, il y a, de ce que nous en savons, 5 femmes et une petite fille. 인근 어부들에 따르면요, 이날 파도가 잔잔해서 평소보다 많은 난민들이 해협에 도하를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수온은 무척 낮아서 피해가 더 컸던 것으로 보입니다. 어부들이 신고를 했을 때 빈 보트 주변에 떠 있는 난민들은 아무 움직임이 없었다고 합니다. 영불 해협을 건너는 난민이 계속 늘면서 이 문제는 양국 사이의 갈등 요인도 되고 있습니다. 영국은 프랑스가 해안 경비를 잘 하지 못하고 있다. 프랑스는 영국이 난민들의 값싼 노동력을 이용하고 있어 이 난민의 영국행이 이어지는 거다. 이런 식인데요. 최근 영국이 프랑스의 해안 경비 비용을 대고 도하를 막자는 합의가 나온 만큼 어떤 추가 대책이 나올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유럽의 코로나 상황에 대해서 세계보건기구가 우려를 나타냈죠? 네, 백신을 맞은 사람들이 잘못된 방역 인식을 가지고 있다고 했는데요. WHO 사무총장 이야기 들어보시겠습니다. While Europe is again the epicenter of the pandemic, no country or region is out of the woods. We're concerned about a false sense of security that vaccines have ended the pandemic and that people who are vaccinated do not need to take any other precautions. 백신 접종만 믿어서는 곤란하다는 건데요. 현지 시간 24일 WHO의 주간 역학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한 주 전 세계 코로나 신규 확진자는 그 전주보다 6% 늘었는데 유럽에서는 11%나 늘었습니다. 전 세계 사망자의 절반이 유럽에서 나올 정도로 상황이 심각한데요. 독일이 우선 요양시설 종사자 등의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요. 프랑스와 네덜란드도 조만간 강화된 방역 조치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네, 이제 연말이 되는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올해 인물, 올해 단어 등이 이제 속속 발표가 될 겁니다. 영국 영어 사전에서 올해 단어로 꼽은 게 있네요. 네, 영국의 콜린스 영어 사전은 우리말로는 대체 불가능한 토큰이란 뜻의 NFT를 올해의 단어로 꼽았습니다. 이 가상화폐처럼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는데 이 대체 불가능한 별도의 인식값을 부여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콜린스는 이 단어를 올해의 단어로 소개하면서 지난 3월 디지털 아티스트 비플의 작품이 크리스티 경매에서 한화 약 770억 원에 팔렸던 점을 언급했는데요. 이렇게 유일성이란 가치를 부여할 수 있어서 디지털 예술품 거래 분야에서 영향력을 키우고 있는 NFT 기술의 가능성에 주목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지금까지 아침엔 지금 JTBC 강버들입니다. 스토킹 피해로 경찰의 신변 보호를 받고 있던 여성이 결국 살해가 된 사건. 이 사건을 계기로라는 말이 참 아쉽지만 스토킹 처벌법의 빈틈을 없애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피의자 김병찬의 신상 정보가 공개된 가운데 경찰의 당시 대응에 대한 논란은 계속되고 있는데요. 공다솜 기자가 보도합니다. 법원은 김병찬이 헤어진 여자친구인 A씨에게 한 행위를 스토킹 범죄라고 판단했습니다. 경찰이 김 씨에 대해 신청한 접근 금지를 받아들이면서입니다. JTBC 확인 결과 법원은 스토킹 범죄를 중단할 것을 명한다는 말로 결정문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3개월간 접근을 금지한다고 했습니다. 스토킹 범죄의 원활한 조사에 필요하다고도 밝혔습니다. 경찰이 제출한 자료를 검토한 뒤에 스토킹 범죄라고 명확하게 규정한 겁니다. 법원의 결정이 나온 건 지난 9일로 김 씨가 신변 보호를 받던 A 씨를 살해하기 열흘 전입니다. 하지만 경찰은 법원의 결정에도 김 씨를 스토킹 혐의로 입건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를 조사하지 못했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현재 구속된 김 씨는 우발적으로 범행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겁을 주려고 흉기를 가지고 갔다가 A 씨의 스마트워치에서 남성의 목소리가 나와 흥분해서 범행을 했던 겁니다. 당시 A 씨는 스마트워치를 눌러 경찰을 부른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미리 살해 계획을 세운 것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전날 흉기와 얼굴을 가릴 수 있는 모자를 샀고 범행 후에도 추적을 피하기 위해 현금만 쓰며 도주한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범행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김 씨의 휴대전화기 등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JTBC 공다솜입니다.
어제 저녁 8시쯤 울산 울주군 야산에서 불이 나서 6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인력 130여 명과 장비 20여 대가 투입돼서 새벽 2시가 넘어서 완전히 진화가 됐는데 축구장 3개 넓이에 2만 제곱미터가 불에 탔습니다. 당국이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오늘 오전 올해 마지막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 조정에 나섭니다. 0.25%포인트 추가 인상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행 0.75% 기준금리가 1%로 올라가면서 0%대 기준금리 시대는 1년 8개월여 만에 막을 내리게 됩니다. 오늘 새벽 미국에서는 주요 고용 지표와 물가 지표가 발표됐는데 고용은 호조세를 보였고 물가는 계속해서 치솟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의 금리 인상 가능성도 한층 더 높아졌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앞서 미국과 우리나라를 포함한 6개 나라는 지나치게 높아진 기름값과 물가를 잡기 위해서 비축류 방출을 전격 결정했습니다. 서주영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 자리 함께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치솟는 물가와 가계부채 증가로 인한 금융 불균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지속적으로 기준금리를 추가 인상할 필요성을 제기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예상대로 0.25%포인트를 올릴까요? 아니면 일부에서는 0.5%포인트를 올릴 수도 있다. 이런 전망도 나오는데 어떻게 전망하세요? 일단 결론적으로 0.25%포인트 인상할 가능성이 높고요. 네. 소수 의견이긴 하지만 0.5%포인트 인상 가능성을 제시한 전문가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내년 3월에 대선이 있기 때문에 올해 마지막 금통위에서 0.5%포인트 인상을 해놓고 내년 그 1분기 이후에 또 미국 상황을 보고 올릴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네. 어쨌든 올해 0.25% 인상 가능성은 매우 높지만 0.5% 인상 가능성도 점치는 소수 의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난해 3월입니다. 0%대 기준금리가 도입됐고요. 이제 1년 8개월여 만에 제로금리 시대는 끝나게 되는데 그동안에 지속적으로 추가 인상의 가능성들이 제기됐기 때문에 영향은 미미할 것이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고요. 코스피 등에 미치게 되는 변화라든지 영향이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주식시장에는 이미 선반영돼서 금리 인상을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고요. 실제로 이제 채권업에 종사하시는 분들한테 서베이 조사에서도 90% 정도가 이제 11월달에 이제 한국의 이제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높게 보기 때문에 시장에 미치는 충격은 제한적일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미국의 금리 인상 기조가 내년 2분기 이후에 본격화될 가능성이 있고요. 당초 내년 6월로 예정돼 있던 테이퍼링 축소가 조금 더 빨라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또 그런 상황들이 시장에 반영될 경우에는 기존의 대출 금리라든가 주식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조금 더 커질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네, 오늘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발언 그리고 소수 의견들도 좀 주목해서 봐야 될 것 같은데 이건 내년에 추가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시기 또 인상 속도 이런 것들을 가늠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일단 올해 1%가 되게 되면 1년 8개월 만에 네. 0%에서 이제 1%대로 이제 금리가 올라가는 상황이고요. 근데 이제 내년부터는 미국의 테이퍼링 속도 그다음에 기준금리 인상에 따라서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결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전문가들 같은 경우는 내년에 하반기까지 1.75% 또는 1.5%까지 이제 인상될 가능성이 네. 있다고 하는데요. 미국의 이제 테이퍼링 속도가 내년 6월까지로 이제 당초 예정이 돼 있었어요. 근데 최근에 이제 미국 연준 부의장 네. 플라리다 부의장이 말에 따르면 지금 미국 월간 1,200억 불씩 채권을 매입해주는 그런 속도가 150억 불씩 이제 줄이는 게 네. 이제 테이퍼링이 이제 11월 초부터 시행되고 있거든요. 그게 이제 한 8개월 정도 진행이 돼서 내년 6월에 이제 종료가 될 가능성이 있는데 실제로 최근에 연준 부의장 말에 의하면 인플레이션 압력이 상당히 높고 네. 그다음에 이제 고용 상황도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내년 1월부터는 이 월간 150억 불 채권 매입 축소가 아니라 300억 불씩 이제 축소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냐 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4월 초까지 이제 테이퍼링이 이제 완료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이후에 미국의 금리 인상 가능성이 있다고 보면 우리나라의 이제 상대적인 금리 인상 속도도 좀 빨라지지 않을까 생각도 듭니다. 네. 자, 그런데 한국개발연구원이 최근에 발표한 연구 자료를 보면요. 요즘처럼 부채가 많은 시기에 기준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경제 성장률이 2배 정도 큰 폭으로 떨어지게 될 것이다. 이런 분석을 내놨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뭐 실제로 그런 부작용도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까? 예, 결론적으로 그럴 것 같습니다. 시의적절한 그 연구 결과인데 국책 연구기관인 KDI가 네. 요즘같이 이제 부채가 많은 그런 시점에 금리 인상 속도가 빨라지면 경기에 미치는 그 부정적 영향이 크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게 되면은 0.25%포인트 금리 인상할 경우에 0.15%포인트의 그 경제 성장률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가 3분기 동안 나타난다는 결과예요. 그러니까 아하. 그 금리가 올라갔을 때 저부채 상황에서 미치는 효과보다 2배 이상 크다는 거거든요. 네. 결론적으로 요즘같이 이제 가계부채가 상당히 많고 그다음에 이제 금리 인상이 갑작스럽게 올라왔을 경우에 금융 소비자들의 그 가처분 소득이 줄면서 결론적으로 이제 민간 소비의 위축을 가져오고 결론적으로 이제 경제 성장률에 부정적 여파가 나온다는 결과로 상당히 주목해 볼 만한 내용인가 생각됩니다. 네, 미국의 경제 상황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뭐 테이퍼링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다양한 지표들이 발표가 됐는데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52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개인 소비지출 가격 지수는 31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올랐고요. 뭐 전반적으로 미국의 경제는 굉장히 좋다고 봐야 됩니까? 호조세를 보이는 거죠. 좀 낮은 것 같고요. 네. 미국의 연준은 두 가지 주요한 그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물가 안정, 두 번째는 이제 고용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말씀하셨던 그 물가 안정 관련 지표를 모니터링하고 네. 있는데 그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입니다. 근원 소비 지출 물가 지수 우리가 이제 코어 PCE 지수라고 하는데요. 이게 지난 9월에 그 전년 동기 대비 3.6%였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4.1%까지 올라가면서 네. 52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사실은 물가 인상 속도를 빨리 하는 하나의 요인이 되고요. 두 번째는 또 고용이 좋아지고 있다는 거죠.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미 주간 실업 청구 건수가 19만 9천 건으로 전주 대비 7만 건 이상 그 개선이 됐거든요. 네. 이런 점도 앞으로 테이퍼링 속도를 빠르게 하고 결과적으로 긴축을 더 속도 높게 하는 그런 요인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한 가지만 짧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이 시간에 저희가 전해드렸는데요. 바이든 행정부가 우리나라를 포함한 6개 나라가 비축류를 방출하기로 결정했다. 뭐 이런 소식이었습니다. 하루 전 세계에서 소비하는 석유가 1억 배럴 정도가 되는데 7천만 배럴을 뭐 비축류 방출하기 때문에 그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도 있고요. 실제로 뭐 기름값이 떨어지지 않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전망하세요? 예,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제 그 비축류 5천만 배럴 네. 방출 계획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미국의 그 휘발유 가격은 그렇게 떨어지지 않았고요. 오르기 올랐습니다.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는 보합권을 유지했거든요. 실제로 이제 그 중국이라든지 인도, 한국, 영국의 어떤 그 동맹국들이 그 비축류를 같이 이제 방출하겠다는 협의를 이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오펙 플러스가 네. 소비국들 중심으로 비축류를 방출하는 거에 대해서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오히려 이제 오펙 플러스가 주요 석유 생산 카르텔이라고 봤을 때 이런 우려를 더 시장에선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실제로 이제 그 과거에도 이제 미국이 비축류를 방출했던 경우가 3번 있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는 국제 에너지 기구 IAEA가 이제 주도적으로 했는데 이번에는 이제 미국이 또 그런 비축류 방출을 주도적으로 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러시아 등 이런 오펙 플러스의 반발이 좀 상당 부분 지속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미국이 5천만 배럴을 방출하고 한국과 일본 등 5개 나라가 2천만 배럴을 방출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산유국들이 뭐 그 기름값이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생산량을 줄일 것이다. 뭐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종부세 부담이 다주택자들에게 크게 늘었다는 소식에 요즘 세입자들은 불안합니다. 그 부담을 떠안게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 때문인데 정부는 보호장치가 있어서 괜찮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러 방법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정아람 기자입니다. 인터넷 부동산 카페입니다. 정부가 종부세 고지서를 발송한 뒤 세입자 월급으로 종부세를 내게 하겠다. 내년 만기 되면 월세로 돌리겠다는 글이 잇따라 올라왔습니다. 세입자들에겐 엄포로만 느껴지지 않습니다.
결국은 종부세에 대한 부담을 세입자들한테 전세금을 5% 이상 인상은 요구가 아니라 거의 약간 협박처럼 한다던가 아니면 월세를 돌려서 월세 월 비용을 많이 부과를 한다던가. 종부세가 나간 다음에 그 월세나 반전세를 올리려고 하시는 그 문의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세입자가 그 거절하기가 어려워서 앞으로는 월세가 더 많이 오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부는 임대차법이 있어 종부세 전가가 제한적일 거란 입장입니다. 계약갱신 청구권이라든지 예. 전월세 상한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예. 이미 살고 계신 집에 대한 그 가격을 올리는 것은 그 쉽지는 않다. 새로 계약하는 것도 결국은 전세 시장 전체의 수급 상황에 그 좌우가 된다. 하지만 세입자들은 불안해합니다. 지금도 임대차법을 피하기 위해 꼼수를 부리는 집주인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10월 김모 씨는 전셋집 계약을 연장할 때 집주인의 요구로 임대료 상한 5%를 훌쩍 넘는 전세금을 올려줬습니다. 어차피 이사를 하려면 이사 비용이 뭐 1,000만 원 넘게 깨지는데 마이너스 대출을 내서 실은 올려준 거예요. 아무리 계약갱신 청구권 5% 행사 한들 제가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없고. 보증금을 크게 올리지 않으면 본인이 들어와 살겠다고 압박하는 집주인도 있습니다. 좀 많으세요. 보증금 안 올려주면 내가 실거주 하는 걸로 들어가서 살겠다. 실거주가 아닌 걸 알았다 손 치더라도 그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 건지 일반인으로서. 전문가들은 정부가 집주인이 종부세를 세입자에게 미루지 못하도록 현장 단속과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JTBC 정아람입니다. 이상으로 JTBC 뉴스 아침엔 목요일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아침 7시 2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